부동산 속삭임. 청량리 전농구역 빌라 13억, 부가인 뉴타운 빌라 16억, 금호 16구역 철거된 빌라는 17억. 노량진 뉴타운에선 새 아파트 30평대를 신청한 빌라가 20억은 넘고 조합원 프리미엄만 17억이다. 성수 전략정비 2지구 대지집은 5평 빌라는 27억. 아직 놀라긴 이르다. 한남 뉴타운 5구역 대지집은 10평 빌라는 41억에 나왔다. 전세가 1억이니 시투자금은 40억이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선 30평대를 배정받은 대지집은 6평 빌라가 33억. 적게는 십수억, 많게는 수십억인 부동산은 다름 아닌 서울 재개발구역에 있는 빌라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가의 빌라가 그 재개발구역에선 가장 낮은 가격의 소액투자 물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맞는지, 어떻게 빌라가 이렇게 비쌀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시 빌라 시장에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한 번씩 돌아가며 친구들 집에 놀러 다닐 때도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나는 핑계를 만들어야 했다. 친구를 초대할 수 없는 집. 하루 중 행복한 순간은 집 밖을 나설 때였고, 우울한 순간은 집 앞에서 마주했던 그 낡고 작은 현관문을 바라볼 때였다. 잘 사는 집 친구들을 궁금해하던 나에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항상 위를 보니 밑을 좀 봐라. 너보다 못한 애들도 많다. 맞는 말씀이다. 나에게는 부모님과 든든한 할머니도 계셨으니. 하지만 나는 계속 위를 봤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병찬아, 너가 살 길을 빨리 찾아라. 그리고 돈 벌어서 빨리 집 사라. 그 말씀을 듣고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니 나는 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 갇혀 있는데 내 발밑에서 물이 차오르는 상황. 답은 하나였다. 그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나는 죽는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인생에 저항하며 발버둥 친 게. 하지만 인생은 바다보다 깊어서 나의 발버둥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발버둥 칠 힘도 없어지니 살기 싫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살기 싫다는 게 죽고 싶다는 건 아니다. 살기 싫다는 것은 이렇게는 살기 싫다는 뜻이다. 그렇게 내 인생이 불쌍해서 이 거지 같은 세상의 남자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 죽더라도 뭐라도 해보고 죽자. 그래야지만 덜 억울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집을 샀다. 한돈 200만 원으로. 할머니는 나에게 고무줄로 묶인 돈 200만 원을 꺼내주셨다.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중반인 나를 유일하게 믿어주신 분이다. 나중에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냐고 여쭤보니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답해주셨다. 너는 잘할 줄 알았다. 당시엔 알지 못했다. 아마 할머니께서도 모르셨을 것이다. 그 200만 원이 강남 압구정동을 비롯한 수십 채의 주택과 건물, 토지, 상가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고무줄에 묶인 200만 원으로 매수한 내 인생 첫 집은 빌라였다.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은 다급한 말투로 뉴타운이 되었는데 집값의 2배를 쳐줄 테니 집을 팔라고 했다. 나는 뉴타운이 뭐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얼버무렸다. 그렇게 나는 집을 팔았다. 팔고 나서 알게 되었다.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는 것을.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분 덕분에 내 200만 원이 단기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으니 말이다. 이렇게 나의 첫 부동산 투자는 의도치 않게도 소액 투자였고 빌라 투자였으며 재개발 투자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당시 나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빌라 투자는 그 모임의 친구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얼떨결에 번 돈을 가지고 나는 뉴타운 옆 동네에 여러 채를 샀다. 뉴타운 경계에 서서 양쪽을 바라보니 내 눈에는 그냥 똑같아 보였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뉴타운 옆 동네도 재개발이 발표되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본격적으로 재개발 공부를 시작한 것이. 나는 그때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죽으란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내가 금수저였다면 빌라와 재개발을 이른 나이에 배울 수 있었을까? 나에게 재개발이란 빌라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고 나에게 빌라란 가난에서 시작된 통로였다. 결국 가난이 나를 재개발로 이끈 것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는 공평하다. 우리는 자신의 출발선이 남보다 뒤에 있으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뒤에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다. 앞에 있는 그들은 뒤를 보지 않겠지만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봐야 했다. 평생을 앞에서만 다니는 사람들은 역전의 참된 의미를 깨우칠 기회가 없다. 명심해라. 당신의 시작이 남보다 뒤에 있다면 세상의 한타는 최대한 짧게 끝내고 이렇게 생각하기 바란다. 역전을 위한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져 있구나.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의 빌라 투자는 거침이 없었다. 재개발 법규를 외우고 종이 집원도에 형광펜과 매직으로 재개발 구역 경계를 그려넣었다. 그리고 그 종이 집원도를 베개 밑에 베고 잤다. 그러면 뭔가 빨리 외워질 것만 같았다. 매일 현장을 다녔고 많은 물건들을 엑셀로 정리하고 비교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수백 개의 재개발 현장과 시세를 매일같이 데이터화했고 부산,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재개발도 공부했다. 재개발 고수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내 질문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관한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벌었는가가 아니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가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부동산은 크게 보지 못하더라도 망할 행동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빌라 시장은 경쟁이 적은 청정지대였다. 한강변에 가던 용산에 가던 경쟁자는 많지 않았다. 빌라는 오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당연하던 시절 나는 서울 핵심 지역 곳곳을 누볐다. 가는 곳마다 노다지였다. 그렇게 빌라 투자의 규모가 늘자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었다. 그러다 망한다. 이제 그만 살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 소음에 휘둘린다. 조용한 새벽 문득 불안감이 찾아온다면 지금의 조언을 기억하면 좋겠다. 당신이 역전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 그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원래부터 주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변의 의견들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른 나이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침도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무조건 땀 흘리며 벌어야지 부동산 투자 같은 불로소득으로 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도 많다. 그래서 나는 내 판단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재개발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내 나이 32살이던 2008년 나는 재개발 투자 서적을 출간했다. 재개발 뉴타운, 이기는 투자법. 그 책은 당시 15,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중고책 가격이 20만 원을 넘겼던 나름 괜찮은 책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빌라도 20년 전 500만 원으로 매수했었다. 매매 8,500만 원, 대출 1,000만 원, 전세 7,000만 원. 내 돈은 500만 원 들어갔었다. 나중에 매도했을 당시 전세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로 내가 샀던 매매 가격을 한참 뛰어넘었다. 빌라 투자는 항상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집이 생기고 현금도 생겼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오르면서 대출을 다 갚고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현금이 무이자로 생겼기 때문이다. 투자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나는 시간이 흐르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일지라도 내일의 전셋값이 오늘의 매매값에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빌라를 살수록 자산과 현금이 동시에 생겼고 나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아니, 아주 가열차게 투자했었다. 청약 가점의 만점은 84점이다. 서울 인기지역에서 청약 당첨을 원한다면 7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3인 가족의 청약 가점 만점은 64점, 4인 가족은 69점이니까 청약 가점 70점대는 넘사벽의 점수이다. 그리고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노려볼 수도 있겠으나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이제는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서야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15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지내겠다는 선택을 나는 말리고 싶다. 그렇게 15년을 보냈을 때 당신의 미래는 둘 중 하나이다. 가점 64점의 가장이거나 가점 69점의 가장이다.
그리고 15년 후 서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어떠한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청약통장 가입자는 줄고 있고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다는 청약 1순위자들조차도 매년 50만 명 이상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다. 당신은 이 무주택 청약에 15년 이상을 투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청약 가점은 자신의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지만 그 점수가 오르는 구조이다. 즉, 이것은 한 가정의 운명을 건 도박이다. 나는 이 개념을 몇 살의 나이에 깨닫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근 몇 년 이내에 분양을 했거나 입주한 아파트들을 정리해봤다. 이 아파트들은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 많게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만큼 당첨된 청약 가점도 높았다. 그런데 말이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아파트들은 전부 노후주택가를 재개발해서 지은 것이다. 그렇다. 이 전체 아파트 단지들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모여있던 노후주택가였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강남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아파트인 것이다. 즉, 서울에선 청약이 재개발이고 재개발이 곧 청약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무주택 청약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개발 조합원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재개발 사업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가정해보자. 여기 낡은 집들이 모여있는 노후주택가가 있다. 그곳에는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소유자, 즉 조합원은 500명이고 총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물론 임대아파트도 200세대 짓는다. 그렇다면 남는 300세대가 생긴다. 이 300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이 일반 분양을 바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들이 청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300세대의 일반 분양 수익금은 500명의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1. 재개발 조합원. 2. 무주택 청약통장. 재개발 조합원과 무주택자 청약은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얻는다는 것은 같지만 그 과정과 개념은 아예 다르다. 첫째, 자격 조건의 차이이다. 청약은 무주택 조건, 거주 조건, 자녀 조건 등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재개발 조합원은 복잡한 자격 조건 없이 그냥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즉,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자녀가 있든 없든 다주택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고로 주택 크기가 작으면 아파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이 있는데 서울시 정비사업 조례에는 주택 규모 조건은 없다. 따라서 아주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조합원인 것이고 조합원이라면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확률의 차이이다. 재개발 사업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아파트를 받는 것과 달리 무주택자에게 청약 당첨이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운에 기대는 변수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셋째, 리스크 차이이다. 15년 이상 부동산도 없이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쌓고 청약 1순위가 되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원하는 곳에 당첨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금처럼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청약을 시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만에 하나 15년 전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반면에 빌라라도 보유하면서 15년을 기다려서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그 빌라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을 비롯한 서울 재개발 빌라 가격이 15년 전에는 얼마나 저렴했었는지. 심한 곳은 10배가 넘게 올랐다. 이렇게 똑같은 15년의 세월이지만 그 시간을 다르게 활용한 두 사람의 미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넷째, 동호수 선택의 차이이다.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동호수 선택은 당연히 조합원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조합원은 로열동, 로열층의 아라의 세대를 분양받는다. 반면에 무주택자는 조합원들의 선택이 끝난 후 남은 세대를 청약통장으로 분양받는다. 즉, 비선호 타입을 청약하는 것이다. 다섯째, 분양가격의 차이이다.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청약은 일반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받는데 그 금액 차이가 매우 크다. 조사한 표를 보면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에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아파트가 아주 많다. 공덕이 구역인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체스와 삼선 5구역 장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의 40% 이하이고 분양가 차이는 8억에서 10억 이상이다. 이것이 바로 15년 넘게 무주택 등 각종 요건을 유지하면서 하늘의 도움으로 청약이 당첨된 사람과 별다른 요건 없이 그냥 재개발 구역에 빌라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의 현실적인 차이이다. 이렇게 재개발 조합원은 청약통장 1순위자보다 우선해서 로얄 세대를 배정받고 게다가 오히려 더 낮은 분양가격으로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하려고 했는지 실감이 나기 바란다. 결론은 재개발 사업에 선 조합원이 주인이고 청약 당첨자는 손님일 뿐이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란 손님보다 주인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결국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그게 좋고 그게 맞다. 그런데 고민이 있을 것이다. 서울 재개발 빌라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투자 금액이 살벌하다. 주요 지역 재개발을 보면 투자 금액과 조합원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다. 특히 전세 가격은 의미가 없어서 매매 가격만큼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만 보더라도 프리미엄은 최소 6억 이상, 투자 금액은 기본 10억 이상이다.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재개발 구역에선 빌라가 그나마 가장 가격이 낮은 소액 투자 물건이다. 단독주택은 더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것이 서울 재개발 빌라 시장의 불편한 현실이다. 서울 재개발 빌라 가격 급등 현상은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선점하겠다는 수요자들이 정말 많다는 증거이다. 도대체 빌라를 왜 저 금액을 주고 사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그래도 다 지어진 새 아파트를 제값 주고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울의 새 아파트가 귀하고 비싸다는 뜻이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빌라 그 자체가 아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재개발 빌라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빌라를 소유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프리미엄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이다. 둘째, 빌라가 재개발이고 재개발이 곧 아파트이다. 주변에 보면 재개발 빌라 투자는 좋은 재테크 전략으로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빌라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재개발은 사업이 확정된 곳이고 일반 빌라는 그곳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나는 재개발 시장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재개발 발표 전에 사야 한다는 것. 그래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소자본을 활용해서 큰 기회에 동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수십억의 재개발 빌라들도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빌라였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빌라들이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의 개념으로 바뀌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발표 전에 선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투자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재개발 발표 전에 저평가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실제 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해 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은 어렵지 않고 사례는 아주 많다. 이렇게 빌라에 대해서 전할 내용이 워낙에 많기에 빌라에 대한 속삭임은 어쩔 수 없이 여러 편으로 나눠서 속삭이겠다. 사람들은 빌라를 이야기하면 늘 같은 표정을 짓는다. 안 좋은 부동산, 오르지 않는 자산,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서울 빌라는 다르다. 서울 아파트의 끊어진 사다리를 만회하는 길, 규제 정책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베이스 캠프, 거액을 움직이는 재개발 투자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청약으로 인생을 건 모험과 도박을 할 필요도 없다. 주변의 소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어주고 시대가 변하는 큰 흐름을 느껴야 한다. 명심해라. 서울 주택 공급의 본질은 결국 재개발이고 그 재개발이 곧 빌라이다. 그것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